견가이진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75 이런 다섯 번째 좀 알고 소개해 드립니다. 견가. 가자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가능성 할 때도 이 가자를 쓰죠. 그죠? 그리고 좋다, 옳다, 뭐 괜찮다 이런 말을 씁니다. 중국말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어때?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합니다. 가이라고 씁니다. 거의 괜찮아.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 문제 있어? 뭐 그러면 메이원티 문제 없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메이원티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면은 그 문제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메이원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문제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견가이지는 가능성이 보이면, 괜찮아 보이면 진격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좌전과 손자병법에 나오는 네 글자인데요. 승리의 가능성이 보일 때 진격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은 물러나는 것이 군대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적에 뒤떨어질 때에는 생각할 것도 없이 싸움을 피해야 된다. 즉 가망성이 없을 때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른바 가망성이 보일 때, 즉 가능성이 보일 때 진격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형세를, 자기 편의 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대편보다 우세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서 공격을 해야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적이 뒤떨어지는데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역대 병법가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싸워서 이겨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첫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손자병법을 비롯해가지고 고대 병법서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또 나름대로 깨달음이 얻은 바가 있다 그러면은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지 않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놓을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지 않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굳이 싸운다면 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면, 즉 내가 확실하게 우세할 때 진격하라. 견가이진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나라 태종 때 가장 중요한 상대 가운데 외세, 즉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는 돌골족이었거든요. 돌골족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한때는 당태종도 돌골족한테 굴복한 적도 있고 또 전투에서 패한 적도 있고 합니다. 이때 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략가가 당태종에게 돌골하고는 정면으로 맞붙어서 싸워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형세를 잘 판단하고 기다렸다가 돌골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의 전력이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판단될 때 공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돌골을 진압한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견가이진과 관계되어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대 병법의 정수는 첫 번째 싸우지 않는 데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있고, 두 번째 지지 않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사회의 분위기는 뭐였냐 그러면 경쟁에서 이겨라가 늘 앞장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1등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all or nothing이죠. 그죠? 아바의 유명한 노래 가운데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고대 병법서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지혜 가운데 하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날은 뭐가 필요하냐? 윈윈이죠. 그죠? 서로 이길 수 있는
서로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경쟁하되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얼마든지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에 관한 귀중한 역사적인 사례나 좋은 말씀들이 병법서에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견가이진이었습니다. 76. 견리사입니다. 견리사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쓰고 있고 개인의 처신에 있어서도 처세에 있어서도 많이 이용되는 네 글자입니다. 이익을 보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인지 옳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인지 또 옳은 데서 나온 것인지 정당한 곳에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논어 헌문편에서 공자님이 제자인 자로와 나눈 대화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이로움을 보면은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치며 오래전의 약속을 평생의 말로 여기 잊지 않는다면은 성인이라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나옵니다. 이 대목은 여순과목에 툭 갇혀 계시던 안중근 의사가 글씨로 남긴 대목이기도 합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정당하게 얻은 부가 아니면은 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상도덕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데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익을 보면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가슴속에 와 닿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취득한 이익이야만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이어야만 쓸 때도 떳떳하고 그죠? 남들에게 베풀 때도 그 돈이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듯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부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이게 선인들의 가르침이었고 견리사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유교의 소양을 취득한 상인들이 이 견리사의를 늘 자기 사업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앞에 내걸고 사업하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도덕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가치관 같은 것으로 무장한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유상에 대해서는 지식과 인문 지식과 사업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신상인들, 그죠? 신지식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상인들을 중화권에서는 유상이라고 부르고 그 유상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사자성어가 견리사의였습니다. 77.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은 잘 아시죠?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식 사자성어인데요. 중국에서 나온 이거하고 비슷한 그 말은 송나라 시대 때 장백단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견물 편견심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만물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을 곧 보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갖고 싶은 것, 보기 좋은 것,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견물생심과 관계돼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재미난 속담은 뭐가 있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속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하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 격언 가운데 또 재미난 건 뭐가 있냐 그러면,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격언도 있습니다. 하긴 뭐 마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죠? 욕심 부리자면 한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그 욕망과 욕심을 어느 선에서,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 또 인간이 또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도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욕망을 정당하게 발휘하고 적절하게 발휘해서 부자가 되고, 또 그렇게 부자가 되면은 정당하게 그 부분을 쓰고 남에게 베풀게 되면은 그 욕망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데, 무조건 취하기만 하려고 욕심만 부리고 가지기만 하는 그 탐욕이 결국은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그 채운 욕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쓰질 않고 나쁜 쪽으로 쓴다든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욕망과 욕심은 타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견물생심, 우리식 사자성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견물생심이었습니다. 78번째 78 견미지저라고 하는 네 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미한 것을 보고, 볼견자, 미세하다 할 때 미자, 그 다음에 지, 알게 된다, 저는 드러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을 보고 앞으로 드러날 것을 짐작한다,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는 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나라 말기의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은나라를 망친 임금이거든요. 이 은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할 때 기자 들어보셨죠? 그죠? 이 기자가 그러면 은나라가 멸망할 것을 어떻게 예견을 했냐?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밥 먹을 때, 식사 때 상아로 된 젓가락을 쓰는 것을 보고는 은나라가 장차 망하겠구나라고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뭐 밥 먹을 때 상아 젓가락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은나라가 위치했던 위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국의 하남성 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면 코끼리 뿔이잖아요. 그죠? 코끼리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 상하로 만든 젓가락을 쓰려면 코끼리가 나는 동네에서 수입해야 되겠죠. 저 중국 최남방이나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됩니다. 그 귀한 거죠. 근데 밥 먹는데 굳이 상하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정도라면 앞으로 무슨 지신들 못 하겠느냐라는 거죠. 기자는 그걸 읽어낸 겁니다. 주왕이라는 사람이 밥 먹을 때 상하 젓가락 쓸 정도 되면은 나머지 뭐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걸 보고는 장차 드러날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미세한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처음을 보고 끝을 안다 라고 하는 월절세의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종, 그러니까 처음을 목격하고 처음을 보고 지종, 끝을 안다. 또는 견시지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을 보고 끝을 안다.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유명한 여섯 글자로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왕사, 지난 일을 기술해서 지례자, 다가올 일을 안다라는 겁니다.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면요, 두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 대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미래 예견력입니다. 수많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책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가 주는 선물에 관해서 미래 예견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보태서 상황 대처 능력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견미지저였습니다. 79. 견백동이라고 하는 또 네 글자가 있습니다. 단단한 것과 흰 것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또는 같지 않고 다르다.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궤변인데요. 원래 이게 장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가라고 하는 중국 제자백과 가운데에서 이런 명자 써가지고 하는 명가가 있습니다. 이 명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논리학에 관한 선구자들이 되는데 공손룡이라든지 장자의 친구였던 해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름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또 다른 말로는 명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실자, 실질 또는 실제 사이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일치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견백동이는 단단하고 흰 돌은 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내세우는 겁니다. 또는 백마, 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왜? 희다라는 거하고 말맞자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아니다. 라는 아주 궤변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이제 논리학이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대화법 가운데 하나 또는 논문을 쓸 때도 늘 연역이라든지 귀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은 재밌게도 그런 논리학보다는 이런 명가들이 출연해가지고 궤변을 많이 내세웠어요. 이게 바로 견백동의론이라든지 백마 비마론 같은 이런 논의가 있다. 그래서 중국 논리학의 선구자였던 명가들 이야기에서 나온 견백동의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80번째로 넘어가네요. 견벽청야라고 합니다. 견벽은 벽을 단단히 쌓아놓고 들판을 깨끗하게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보루를 단단히 지키고 들판을 깨끗하게 걷어들인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전투하거나 전쟁 벌일 때 쓰는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국지 순국전 외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력이 강한 적군이 우리나라를 아군의 땅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러니까 적이 실력이 세단 말이죠. 전력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을 대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 성을 아주 단단히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섣불리 나가서 싸웠다가는 깨집니다. 왜? 적이 전력이 세니까. 두 번째는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약화시켜야 되냐? 이게 청야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들판을 비운다는 얘기는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곡식을 전부 다 걷어들이거나 불을 태워버리거나 해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의 식량이 떨어지거나 우리 아군이 좀 버티게 되면 결국 적의 보급품 같은 것이 딸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적이 우리 아군 진영으로 침투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서 맞서서 싸우지 말고 견벽청야 전술로 적의 현지 식량 보급을 차단시키고 굳건하게 수비로 들어가서 적의 전력이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조조가 연주를 공략해가지고 손에 넣은 다음에 내친 김에 서주까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그랬더니 순욱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적은 견벽청야 전술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군의 전력이 또 아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이따가 공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아예 굶겨 죽이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공격을 강하게 가하지 않고 포위해가지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으로 하여금 지치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주를 공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내 쪽에서 활용하게 되면은 적을 굶기거나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적이 만약에 견벽청야 전술을 활용할 걸로 예상되게 될 때는 다른 전략과 전술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전쟁사에서도 견벽청야 전술을 얘기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뭐 일지문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략 전술 가운데 이 견벽청야 전술이 나오기 때문에 낯선 전술만은 아닙니다. 견벽청야 80번째 조말고 소개해 드렸습니다.